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총선까지 이제 딱 30일 남았습니다. 이번 선거만큼 예측이 어려운 선거가 없었다는데요.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 이번 총선 결과를 좌우할, 또 이 총선 결과에 따라 운명도 바뀔 이 세 명, 오늘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희가 한동훈, 이재명, 여야 투톱을 동행하며 별도로 선거 출사표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선거 구도를 명확하게 정리해 줬는데요. 먼저 한 위원장, 이번 선거를 미래 선거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의 나쁜 정치를 받고 미래로 나가겠다고요. 첫 소식 이현재 기자입니다. 시민들의 미래를 위한 선거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채널A 기자와 만나 이번 총선을 미래를 위한 선거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권 심판론, 과거 프레임에서 벗어나 차기 주자의 강점을 앞세워 대안 세력임을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저희는 시민들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나쁜 정치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위원장은 심판의 대상은 오히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형수 패륜 욕설, 배우와의 의혹 문제, 음란 공천 역시 다 해당되죠. 부패 공천 할 말이 없습니다. 법카로 일제 샴푸 사 쓰신 분입니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 투표자를 비하했다는 논란을 부른 이찍 발언을 두고도 한심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저희는 이재명 대표의 막말과 천박한 언행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해로운 정치고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거의 인종차별에 준하는 망발입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과 싸우는 건 제가 하겠다며 후보들은 지역과 시민의 미래 비전을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이런 기조를 담아 지금 합니다라는 총선 슬로건을 발표했습니다. 총선까지 남은 30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미래 대안 세력임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채널A에 밝힌 출사표는 명확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심판 선거다. 경제, 민생, 민주주의, 평화 모두 위기라고요.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3인 선대위도 오늘 출범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정치에 대해서 책임 정치가 가능하도록 투표하시고 평가하고 심판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채널A 기자와 만나 이번 선거를 대선 때 승리한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로 규정했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선거 결과로 권한을 가진 정치 세력들이 제대로 정치를 했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변해야 될 때고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되는 때라는 겁니다. 지난 2년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경제가 다 망가졌고 민생도 정말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주의도 평화도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명확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최고위원회에서는 심판 대상으로 5대 실정을 꼽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망 사건, 양평 고속도로 농단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주가 조작 사건, 이 5대 실정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3인 체제의 공동선거 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정식 명칭은 정권심판 국민승리 선대위입니다. 정계 은퇴 선언을 번복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인 김 전 총리는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친명이니 친문이니 하는 이런 말들 이제 우리 스스로 내다버립시다. 우리는 다 민주당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돌파해야 한다며 백의종군을 선언했고 이 대표는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저희 채널A는 이번 총선을 맞아 코너 5개를 운영 중인데요. 오늘 선거 30일을 앞두고 총출동합니다. 먼저 여야 대표의 행보를 밀착해서 보여주는 마크맨, 한동훈, 이재명 두 대표 모두 쉽지 않은 경기 충남 지역에 출격했습니다. 마크맨 김호영, 정현주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고양시에 왔습니다. 지난 총선 국민의힘은 이곳에서 한석도 얻지 못했는데요. 이번만큼은 꼭 탈환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지자들은 빨간 풍선을 들고 환호했고 한 위원장은 후보들의 두 손을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한 위원장은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답은 이겁니다. 한꺼번에 추진한다. 원하는 대로 해드린다. 그리고 원샷법을 통과시켜서 한 번에 해결한다는 겁니다. 한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재직 당시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일산에서 몇 년 전에 한 상당 기간 동안 출근한 적이 있거든요. 호수공원을 점심마다 돌았는데 그때 기억이 제가 너무 좋아서 일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주 서울 영등포와 양천, 전남 순천과 광주 등 험지 순례를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충남 홍성의 한 시장을 돌고 있는데요. 홍성 예산은 13대 국회부터 민주당 계열 정당이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한 곳입니다. 이 심판 선거의 중심은 바로 충청입니다. 충청에서 이겨야 전국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험지에 출마한 양승조 후보에게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충남에서 제일 어려운 곳이라는데 당을 위해서 너무 큰 희생을 치르고 계십니다. 제가 아주 죄송해 죽겠습니다. 충청 민심에 각별히 공을 들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언제나 균형추 역할을 했던 곳이 충청의 민심인데 제 처가이기도 합니다만 저희도 각별히 관심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에게 90도로 인사한 이 대표는 봄나물도 구매하며 한 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이후엔 천안으로 이동해 후보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이 있는 내일을 제외하고 이번 주 대전과 세종, 부산, 울산 등 험지를 집중 공략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역대 가장 치열하다는 이번 초박빙 선거, 정확한 여론을 짚어드립니다. 여론 아는 기자, 이 공천 국면에서 하락하던 민주당 지지율이 바닥을 쳤다는데요. 30일 앞둔 여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현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제대로 불이 붙었습니다. 여야 지지율이 다시 초박빙 양상입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 35%로 똑같았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41.9%, 민주당 43.1%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공천 파동이 시작된 지난달 초부터 계속 지지율 하락세를 보여왔죠. 불과 2주 전에는 국민의힘에 1년 만에 역전을 당하기도 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한 겁니다. 지역으로 살펴보면 서울과 텃밭인 호남에서 회복세를 보인 것이 민주당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줬습니다. 하락세가 이어지자 위기감을 느낀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집이 되었고 당내 공천 갈등이 수습되면서 다시 정권 심판론 프레임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가능해졌고 정당 지지율의 격차가 다시 좁혀지거나 역전되는. 리얼미터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이 제외되면서 해당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결집이 더 두드러졌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은 한 달 당 지도부나 후보들의 사소한 설화 한마디가 선거 판세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여야 모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형국입니다. 지금까지 여론 아는 기자였습니다. 여야 주장만 난무하는 선거, 저희가 직접 검증하는 체크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19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관권 선거다, 민심 청취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체크맨 조영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고발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19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강원 지역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법 위반 소지 있는지 총선용 일정인지 체크해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민생 토론회의 취지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고 올해 정부 업무 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로 3년 전 부산시장 보궐선거 40여일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도 선거 개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부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선관위나 전문가들은
민생 토론에도 선거법 위반 소지는 적다고 봤습니다. 직접적으로 선거를 언급하는 발언이 없고 국가기관이 정책 집행에 예산을 쓰는 건 기부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총선용 효과를 노린 행보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대통령이 간 춘천은 이번 총선 강원 최대 격전지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초 대비 10%포인트 상승하면서 여당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여권의 내부 분석도 있습니다. 선관위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일정을 짤 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정치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진짜 정치 이현수 차장 나왔습니다. 자, 30일 앞두고 있어요. 오늘 진짜 박빙 맞습니까? 네, 총선을 한 달 앞둔 오늘 현재로선 박빙 맞습니다. 조금 전 보셨던 여론조사들도 그렇고요. 여야 내부 전략가들과 모두 통화를 해봐도 과반 정당, 일당을 자신하진 못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어제 일당이 현실적 목표라고 하면서 욕심내면 151석이라고 했고요. 오늘 한동훈 위원장 내 입에서 몇 석 목표가 나올 일이 없다. 아예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박빙이라고 한다면 뭐 130, 40석에서 일당이 갈릴 것 같네요. 네, 그런 건 현재로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대선이 아니라 총선이기 때문인데요. 지역구에서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승리를 하는 겁니다. 4년 전 총선 이야기를 잠깐 꺼내면 민주당은 180석,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은 103석을 얻어서 77석 차이가 났거든요. 하지만 지역구에서 총 얻은 득표율을 합쳐보면 민주당은 49.9%, 미래통합당은 41.5%로 8.4%포인트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봤을 때도 실제로 간발의 차로 승패가 갈린 곳도 꽤 있었는데요. 서울 용산은 0.6%포인트, 성남 분당갑은 0.7%포인트 차이 등 3%포인트 이내로 결과가 갈린 게 전국 19곳에 달했습니다. 이런 적은 격차라면 선거 당일 민심의 무게가 어디에 쏠려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표 차이라도 이기면 이기는 거니까 간발의 차이로 한쪽 당이 쏠릴 수가 있는 거군요. 자, 후보들이 제일 민심 잘 알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다 그래요? 네, 현장에서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 관심이 많은 격전지 중심으로 여론조사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분당갑 안철수 의원의 연고 없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출사표를 냈죠. 40대 36 오차 범위 내로 접전이었고요. 수원병 김영진 의원과 맞붙는 박문규 전 장관도 그리고 경남 양산을에 중진으로 재배치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과 현역 김두관 의원 모두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이런 오차 범위 내 접전이라면 바람이 어디로 부냐에 따라서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여야 내부적으로는 말은 안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목표를 정해놨을 거예요. 취재를 좀 해봤죠? 네, 결국 최종 목표는 과반이겠죠. 지금 의석수를 얘기하다 보면 자만한다 또는 포기했냐 이렇게 보일 수 있어서 수치는 정말 말을 안 하고요. 여야가 보는 과반의 조건을 물어봤는데 지난 총선 때 워낙 서울 등 수도권 성적이 안 좋았던 국민의힘은 서울 포함해서 수도권에서 50석을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얻어서 현실적으로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는 민주당은 투표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투표율이 60%를 넘어야 과반을 노려볼 수 있다는 거라는 건데요. 지난 총선 투표율 66.2%였습니다. 그러니까 내심 저런 조건만 만들어지면 여야 모두 과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진짜 그런데 과반 정당이 가능한 겁니까? 네, 우선 한마디로 자칫하면 한 방에 넘어갈 수 있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총력 유세전으로 전환한 여야, 여론의 흐름에 매우 민감합니다. 바로 바람 때문인데요. 또 지역으로 보면 캐스팅 보트로 불리는 충청을 꼽는데 우선 대형 이슈가 없고 주요 정치인도 충청 출신이 없어서 결국 이 바람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막말 논란이 벌어진다거나 정권 심판론과 관련해서 사건이 생긴다거나 이슈가 불붙어서 바람이 불면 10석씩은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 반등 기회를 못 잡고 있지만 호시탐탐 거대 양당의 실수를 기다리고 있는 삼지대도 변수로 꼽힙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진짜 정치 이현수 차장이었습니다. 네, 지역구 254곳 중에서 뜨거운 곳만 찾아가는 더 스팟 254. 오늘은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로 갑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 최대 빅매치가 열리는 곳 인천 계양 을에 나왔습니다. 원희룡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원희룡. 후보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두 후보는 경쟁자지만 인천과 무관한 타지 출신, 법조인 경력의 대권주자, 64년생 동갑내기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라는 걸림돌을 치우기 위한 말하자면 표적 출마인 것은 맞습니다. 공직자로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것이고 인천 계양 을은 역대 총선에서 보수 진영에 승리를 내준 적이 없는 곳입니다. 여당 소속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긴 지난 대선 때도 여당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 때도 7개 동 모두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표와 원 후보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저는 지금 계양갑에서 계양을로 이번에 편입된 작전서 운동에 나와 있습니다. 계양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동입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높기는 하지만 원희룡 후보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민심을 잡겠다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기 전철역부터 챙깁시다. 아, 예. 네, 꼭 좀 챙겨주세요. 맞아요. 저희는 확실히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의 이름을 걸고 네. 이 정부의 명예를 걸고 네, 확실히 합니다. 작전서운역 신설을 공약으로 내건 원 후보. 국토부 장관 출신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교통, 주택, 그리고 문화 이게 지난 2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돼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은 우선 이 지하철 노선을 끌고 와야 되고요. 인천 출신 축구 선수 이천수 후원회장과 함께 다니며 외지인의 약점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새로 편입된 작전서 운동에 와 있습니다. 상가들을 돌고 있는데요. 주중에는 당대표 일정으로 바쁘기 때문에 오늘 같은 휴일이나 밤에 동네 상가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 날에 여기 계양구에 확실하게 해주세요. 계양구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대한민국 전체. 이 대표는 계양을 일자리를 늘리고 교통망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기 신도시로 계양 신도시가 지금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계양 테크노밸리가 좀 첨단 기업들,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받는 것, 그리고 거기에 광역 교통망을 확보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명령대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3년 뒤 대선의 판도를 바꿀지도 모르는 대전의 승자는 바로 이곳 계양을 주민의 손에 달렸습니다. 더스팟 254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관심 지역은 사실상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비명 박용진 의원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잠시 뒤 발표되는데요. 취재기자가 더불어민주당 당사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전민영 기자, 발표는 아직입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잠시 뒤인 저녁 8시에 서울 강북을, 서대문 갑 등의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특히 공천 파동의 뇌관, 비명 박용진 의원의 결선 결과가 주목됩니다. 강북을 현역 박 의원은 의원 평가 하위 10%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경선 득표 중 30%의 감산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친명 정봉주 전 의원과 붙는 데다 3인 경선 후보였던 이승훈 변호사가 정 전 의원을 지지해 험난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서대문갑은 어제였던 발표가 오늘로 미뤄졌습니다. 투표 시간이 되자마자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등 과열됐기 때문인데요.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했던 김동아 변호사가 경선 직전 후보로 추가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제 비명 현역인 양기대, 이장섭 의원은 각각 친명 후보에게 경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오늘 결과에 따라 비명 횡사 논란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비명 전해숙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전 의원은 앞서 서울 광진갑에서 친명 원외 인사인 이정헌 전 앵커에게 패배했습니다. 동지들의 상처에 이재명 대표는 소금을 뿌렸습니다. 특정인의 정당으로 변해가는 곳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전 의원은 새로운 미래 합류 가능성에 조용히 지내고 싶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당사에서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자, 이 살얼음판 선거, 여야 모두 후보자 중 잡음이 발생하면 곧바로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된 도태우 변호사 공천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텃밭 대구에서 공천받았지요. 극우 논란이 수도권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줄까 우려한 조치입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5.18 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된 도태우 변호사 공천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중남에 공천을 받은 도 변호사는 2019년 한 유튜브 방송에서 5.18 북한 개입설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늘 오전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도 박은시, 김경률 비대위원 등은 도 변호사 공천은 중도층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 변호사가 극우 커뮤니티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관위에 과거 발언 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면밀히 재검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극단적인 갈등과 혐오의 정서는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금세 퍼질 것이고 주류가 되어버릴 것이고 그건 망하는 길이 될 겁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재논의는 공천 번복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극우 공천이 아닌 극우 커뮤니티 공천이라며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공천을 취소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비례대표 추천 인사가 논란이 일자 행동이 빨라졌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연합정당 비례 1번을 시민사회가 추천하기로 했는데요. 이 반미단체 출신 인사가 선정되면서 민주당 이념 논쟁에 빠져들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연합 시민사회목 후보로 추천된 전지의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에 대해 사실상 교체 의견을 냈습니다. 선정 결과를 놓고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전 위원은 어제 열린 시민사회 공개 오디션에서 비례 1번으로 꼽혔는데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벌여온 결의 하나의 청년 결의 하나 대표 출신입니다.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종북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총선 공약은 한미연합훈련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입니까? 반미입니까?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시민사회목 후보 4명 중 전 위원 외에 정영희 전국농민회 총연맹 구례군 농민회장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 회장은 사드 배치 반대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안보관 논란이 있는 후보를 둘이나 추천하는 것은 문제라며 특히 비례대표 1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도부 다른 관계자도 시민사회 측의 경제적, 사회적 약자,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 여성, 장애인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전혀 맞는 컨셉이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추천한 시민사회 측은 채널A에 전 위원은 최근 5년간 젊은 세대를 위한 금융정의 실현 활동을 한 게 전부라며 교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제3지대인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도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3파전을 예고했는데 이들의 파괴력 아직까지 잘 가늠이 안 되지요. 어떤 인사들이 나오는지 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을 탈당한 홍영표 의원과 김종민 공동대표를 투톱으로 내세운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가 광주 광산을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오늘은 유승희 전 의원을 서울 성북갑에, 최성 전 고양시장을 경기 고양을, 남평호 전 민정실장은 서울 강서갑에 공천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배반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아시아 최고로 올려놓은 우리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우리는 두 배신자를 심판하려 합니다.
개혁신당은 제3지대 신당 가운데 가장 많은 53곳 지역구에 후보를 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지원해온 후보자를 심사하였고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후보자를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경기 화성 의뢰, 금태섭 최고위원이 서울 종로에 공천을 받았고 천하람 전 최고위원은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에 출마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추가 영입 인재를 발표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교원 검사,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지했던 가수 리아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후보 공천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주력하고 있는 것이 비례 쪽인 것은 맞고요. 민주당이 지역구 의원을 내지 못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저희가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국 곳곳에서 3파전이 예고된 가운데 제3지대 정당 간 비례 득표 대결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네, 최수연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뭐 정치권 매일 공방인데요. 오늘은 또 무슨 공방입니까? 네, 바로 폐륜 공방입니다. 여야가 서로를 겨냥해서 폐륜 공천을 하고 있다며 공격에 나섰는데요. 시작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부산 수영의 장예찬 후보 음란 공천하는 겁니까? 서산 태안의 성일종 후보, 인천 연수갑의 정승연 후보 이런 분들 공천한 거 그야말로 친일 공천 아닙니까? 4월 10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형 정권에 대한 심판의 날이자 폐륜 공천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이 대표 국민의힘 공천 사례를 열거하면서 폐륜 공천이라고 규정한 겁니다. 폐륜, 원래 사회부 기사에 많이 나온 단어인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많이 쓰던데요, 요즘. 네, 한 위원장 오늘 출근길에서 바로 반박했습니다. 사법 리스크에도 공천을 받은 이재명 대표야말로 폐륜 공천을 받았다고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마초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폐륜 공천이라고 얘기했는데 폐륜이 뭐죠? 폐륜, 형수, 욕설, 배우 관련 의혹, 검사 사칭, 대장동 비리, 음주운전, 정신병원.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공천하는 것이야말로 폐륜 공천이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서 자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법안 상정했다고 GS 지지라고 했던 의원도 공천받았다고 했습니다. 비속어 초성을 영어 이니셜로 썼다는 논란이 있었던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거죠. 온통 폐륜이네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다른 폐륜을 언급했다면서요.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국민을 업수히 여기는 그야말로 폐륜 정권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면 회초리로 치고 회초리로도 안 되면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 국민들은 어느 쪽을 폐륜이라고 볼지 궁금하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시끌시끌한데 뭐 탄핵 얘기까지 나오나 보죠. 네, 이종섭 전 장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죠. 그런 와중에 호주 대사로 임명돼 어제 출국하면서 민주당의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이종섭, 호주 가라 이종섭. 내가 뒤를 봐줄 테니 잠시 깜빵에 가 있어라는 대사는 영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일까? 이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다고요? 호주 대사가 아니라 도주 대사입니다. 호주 대사가 아니라 도주 대사. 민주당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을 도왔다며 외교부와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수사 중인데 민주당에서 문제 삼는 점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네, 이 전 장관 지난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됐는데 출국 금지 상태인 게 알려지며 논란이 됐죠. 대통령실은 몰랐다고 해명했는데요. 이후 법무부가 출국 금지를 해제하고 이틀 만에 출국한 겁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했습니다. 피의자 이종섭이 결국 도피에 성공했습니다. 가히 런종섭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재직 시절 이 출국 금지에 대해서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으면은 이 도주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까지 얘기를 했어요. 한 위원장도 뭔가 답을 해야겠네요. 네, 한 위원장은 우선 원론적인 답을 내놨습니다. 수사가 작년 9월 정도부터 진행됐던 것이고 수사에 관해 충분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방 관련한 외교 현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인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 특별히 제가 더 아는 것은 없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또 탄핵 치트키를 꺼내들었다며 국정 발목 잡기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뭐 탄핵 얘기까지 나온 걸 보니까 야권이 계속 공세를 할 것 같네요. 네, 민주당뿐 아니라 조국 혁신당도 나섰는데요. 윤 대통령과 외교부, 법무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야권은 이종석 전 장관 논란을 더 키우려고 하겠죠. 네, 지금까지 열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조 단위의 손실을 낸 홍콩 ELS 사태. 피해자들은 금융사에서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안 알려줬다고 주장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오늘 피해 배상 기준을 내놨습니다. 상품 구조를 이해하기 힘든 고령자나 ELS 투자 경험이 없는 피해자에게 더 많이 배상해준다고 합니다. 신무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홍콩 ELS 배상안의 핵심은 판매사의 불안전 판매 정도와 투자자의 조건, 책임에 따른 차등 지급입니다. 기본 배상 비율 20에서 40%에 만 80세 이상이 최초 투자한 경우 배상액이 15%포인트 늘어납니다. 반면 ELS 투자 경험이 51회를 넘거나 가입 금액이 2억 원을 넘으면 배상액은 20%포인트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80대가 은행 예금 상품에 가입하러 갔다가 제대로 된 설명을 못 듣고 ELS 상품에 투자했다면 손실액의 75%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잘 안 들려서 보청기도 끼시고 이런 상태인데 총 가입 시간이 4, 5분밖에 안 걸렸다 그러고 투자자 본인 책임이다 이런 글씨 쓰는 나는 그 직원 글씨예요. 반면 60회 넘게 투자해 손실 경험도 있는 50대 가입자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2월까지 홍콩 ELS 손실 확정 금액은 1조 2천억 원, 전체 예상 손실 금액은 6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추산입니다. 금감원은 현장 검사에서 설명 의무 위반 등 다양한 불안전 판매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ELS 판매사들은 고객 손실 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판매 한도 관리를 하지 않거나 성과 평가 지표 등을 통해 판매를 독려함으로써 불안전 판매를 조장한 측면이 컸습니다. 다만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투자자 손실액 배상 비율은 20에서 60% 사이가 될 전망입니다. 원칙적으로 손실액의 100%를 배상받을 수도 있지만 금감원은 현재까지 전액 배상 사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4주차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원칙적 대응을 강조해온 정부가 오늘은 선처라는 말을 꺼냈는데요. 면허 정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돌아오는 게 조건입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정상을 참작해 전공의를 보호할 것입니다. 3개월 의사 면허 정지, 형사처벌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온 정부가 오늘은 선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전체 전공의의 92.9%인 11,994명이 이탈한 가운데 이 중 4,944명에게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가 발송된 상황. 사전 통지 후 행정처분 확정 사이에 열흘간의 의견 개진 기간이 선처 가능 기간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대신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들을 색출해 괴롭히는 움직임 등에 대해선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엄정 대응키로 했습니다. 또 의료 공백을 메우려 오늘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을 20개 상급 종합병원에 파견한 데 이어 다음 주 200명을 추가 투입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반면 전공의 이탈 장기화와 이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되면서 의대 교수들도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가 긴급 총회를 진행 중인 가운데 다른 의대 교수들도 이번 주 연쇄 회동에 나섭니다. 전공의에 대한 사법 처리와 대량 학생 휴학이나 유급이 도래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집단사직 동참 가능성과 함께 정부와 전공의 사이 중재 역할론도 거론됩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늘 석방 후 처음으로 마스크와 모자를 쓰지 않은 맨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겨서 재판을 받은 겁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얗게 샌 머리와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채로 건물 밖으로 나오는 남성.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입니다. 지난 2020년 출소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선 건데 얼굴을 가렸던 마스크와 모자도 벗은 채입니다. 야간에 외출 제한 명령 어긴 거 혐의 인정하세요? 지난해 12월 4일 밤 9시 이후 무단 외출한 혐의로 기소돼 오늘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겁니다. 당시 아내와 다퉜다며 무단 외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혼하자 그랬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 야단한데요. 과거 저질렀던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나를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래요.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차에 태우려 하자 날선 반응도 보입니다. 아니야, 나 가만히 있어. 얘기는 해고 얘기 자르고 가면 안 되죠. 만지지 마요. 돈 닦지 마요, 버디. 검찰은 오늘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두순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비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다며 벌금형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이틀 전 부산 지하철에서 불을 내려 했던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다행히 큰 불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승객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전동차에 앉아있는 한 남성이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입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불붙은 종이를 좌석 밑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는 다리를 꼬며 태어난 모습입니다. 잠시 뒤 신고받고 올라탄 영무원이 사실관계를 묻자 남성은 도리어 삿대질까지 하며 저항합니다. 주변 승객이 전동차에서 나가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을 지나던 전동차에서 누군가 불을 지르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토요일이던 그제 정오쯤. 영무원이 해당 전동차를 찾아 올라탔을 때 놀란 승객들이 좌석에서 일어나 멀찌감치 떨어져 불안한 시선으로 50대 남성 A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기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그런 거 보고 잡지를 못했죠. 결국 도망간 거죠. 경찰은 다음 날 오후 1시쯤 부산역 인근에서 배회하던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횡설수설하며 방화 시도 이유는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술 안 마셨습니다. 약한 것도 없고 동기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대화할 수준은 안 되고요.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한밤중에 다세대 주택 외부에 설치된 보일러에서 불이 났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근처를 순찰하던 새내기 경찰관이 달려와서 급히 진화에 나서면서 큰 화를 면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밤 서울 서초구의 한 빌라.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잠시 뒤 골목에 경찰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그리고 한 손에 소화기를 든 경찰관이 성큼성큼 빌라 안으로 들어가더니 소화기 분말을 뿌립니다. 빌라 외부 보일러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달 18일 밤 11시 45분쯤. 펑 소리를 듣고 현장에 달려간 건 근처에서 순찰 중이던 26살 새내기 경찰관이었습니다. 보일러 전선 쪽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제 검은 연기가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7세대가 모여 사는데 다들 잠든 늦은 밤인데다 보일러 밑에 먼지까지 쌓여 있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상황. 백승원 순경은 소화기 3통을 다 쓰며 소방이 올 때까지 현장을 지켰습니다. 불길을 최대한 죽여야 이제 이 건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불을 꺼야 된다는 생각만 들었던 것 같아요. 발빠른 대처로 불은 15분 만에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마치 황제의 위엄을 보이려는 듯 말을 아낀 시진핑 국가주석. 2인자인 총리 권한을 약화시키는 법까지 통과시켜가며 1인 지배 체제에 힘을 실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뒤에 앉은 시진핑 주석을 축혀 세웁니다. 我们要在以习近平同志为核心的党中央坚强领导下，坚持以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为指导。 양회 폐막 날인 오늘 중국의 행정부 격인 국무원과 권력 서열 2위인 총리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시 주석 1인 지배 체제가 더욱 확고해진 겁니다. 지난해 폐막식과 달리 시 주석은 연설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데 나와서 총석이가 얘기하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시진핑 1인 당 영도의 흐름. 대만 자유시보 등 중화권 매체들은 양회 폐막을 앞둔 어제 시 주석의 집무실이 위치한 중난하이 출입문으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함께 올라온 영상엔 경호원들이 한 차량에서 운전자를 끌어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중국 현지에선 관련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양회는 중국 안팎의 불확실성은 해소하지 못한 채 시진핑 국가주석 1인 지배 체제를 각인하는 정치 이벤트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는 가자 지구에선 영양실조에 걸려 숨진 10살 소년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가중되는 식량난 때문에 피난민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지만 이슬람 금식 기간인 라마단 전에 양측이 휴전하는 건 물 건너간 분위기입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하고 볼에는 살이 없어 광대뼈가 도드라졌습니다. 팔도 뼈만 남아 앙상합니다. 눈만 깜빡이며 누워있는 이 소년은 10살의 야잔 카파르네. 뇌성마비를 앓고 있던 야잔은 전쟁으로 피란을 다니다 영양실조로 생긴 합병증으로 현지 시각 4일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내 식량난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집트 등이 중재해 휴전 협상을 주도했지만 결국 이슬람 금식 기간으로 불리는 라마단 시작 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합의의 뜻을 모아야 할 미국과 이스라엘은 점점 더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He's hurting Israel more than helping Israel by making the rest of the world. It's contrary to what Israel stands for. And I think it's a big mistake. 협상에 네타냐후 총리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비판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은 현지 시각 어제 바닷길을 이용해 식량을 전달할 수 있도록 미 버지니아주 노퍽 근처 기지에서 군함을 출항시켰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캐나다에선 견인 트럭만 골라서 불을 지르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견인 업체 간의 경쟁 과열이 방화로 이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검은색 두건을 뒤집어 쓴 남성 2명이 뛰어옵니다. 한 견인 트럭에 다가가 기름으로 보이는 액체를 뿌리고 불을 붙이자 순식간에 타오릅니다. 차 안에 있던 운전자는 난데없는 불길에 급하게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현지 시각 7일 새벽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차량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불이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견인 트럭을 노린 방화가 처음이 아니어서 현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30대 이상의 견인 트럭에 불이 난 적도 있습니다. Investigators are treating this as an arson and continue to look for the suspect. BBC 등 외신들은 일감을 두고 이권 다툼을 벌이던 견인 업체들이 서로의 트럭에 불을 지른 사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21년에도 한 주택가에 서 있던 견인 트럭이 똑같은 수법으로 불에 탔습니다. 특히 지난해엔 하루에만 차량 6대가 화재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지 주 정부는 견인업체별로 관할 지역을 나누고 업체 종사자들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차량 화재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최근 일본엔 다시 한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일본 방송국이 만든 드라마에 한국어 대사가 자막도 더빙도 없이 그대로 나오고 한국어 말하기 대회엔 청소년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세계를 가다 도쿄에서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일본 도쿄의 한 카페. 최근 일본 지상파 방송사에서 방영되는 드라마 I Love You를 테마로 한 곳인데 팬들이 몰려 북적입니다. 특히 남자 주인공인 한국인 유학생을 연기하는 한국 배우 최종협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그가 속마음을 얘기할 때 일본어 자막이나 더빙 없이 한국어 그대로 방영되는데 시청자들에게 알쏭달쏭 뜻모를 한국어 대사가 오히려 매력적으로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1回目はテレビで見て分からなくて、で2回目は TVer っていうので見ると心の声が解説されてるので 한국어 어감이 매력적이라며 대사를 통째로 외우는 시청자도 있습니다. 可愛いなっていう感じで見てます。좋아요. 뽀뽀. 사랑해. 일본 내 한류의 상징인 K-팝도 새로운 국면에 맞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 일본어로 노래를 발표했던 가수들이 최근엔 한국에서 발표한 한국어 원곡 그대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진화를 거듭하던 한류가 이젠 언어라는 장벽마저 삼켜버린 겁니다. 최근 일본 정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친근감을 느낀다고 답한 일본 국민은 지난해보다 6.9% 상승했습니다. 또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답한 일본 국민은 10명 중 7명이 넘습니다. 호떡과 오뎅, 그리고 탕후루까지 한국어 상표가 그대로 적힌 음식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ドラマとかドラマが一番かなって思う。もう最高です。 한국어 간판이 걸린 음식점은 성지 순례 대상이 됩니다. 食べてみたいなと思います。안녕하세요. 최근 10대 고교생을 대상으로 열린 한국어 말하기 대회엔 역대 가장 많은 369명이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먹을까? 내가 쏠게. 한국 문화가 호감의 대상을 넘어 한국어가 5차 한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은 언어 자체가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화가 좋아서 콘텐츠를 보는 경우도 많아요. 일상을 파고든 한류가 한국어 장벽까지 낮추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KFC의 버거 제품에서 이 토마토가 사라졌습니다. 업체 측은 레시피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데 이 소비자들은 혹시 비싸다고 뺀 것 아닌지 불만입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KFC 홈페이지에 새롭게 올라온 치킨버거 사진입니다. 1996년 한국에 처음 출시될 때부터 토마토가 들어갔지만 지난해 말부터 토마토가 사라진 겁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 레시피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안 들어가요. 온라인에서는 가격을 올리는 대신 토마토를 뺀 것 같다. 더 이상 먹지 않겠다는 불만글이 쏟아집니다. 토마토를 좋아해서 토마토 없는 햄버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토마토 가격은 1년 전보다 56% 뛰었는데요. 소비자들은 버거에서 토마토가 사라진 것이 치솟은 가격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버거의 단품 가격은 5,500원. 지난해 2월 5,300원에서 200원 더 비싸졌는데 토마토가 빠진 후에도 가격은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재료가 빠진 만큼 가격을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토마토가 빠졌으니 아무래도 좀 단돈 100원이나 200원이라도 토핑값이라도 이제 좀 더 할인해줬으면 좀 좋겠어요. 네. 하지만 KFC는 글로벌 제품 그대로의 맛을 내기 위해 토마토가 없는 레시피로 변경했다며 토마토 가격 때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하얀 털에 이 사모예드 2마리가 있는데요. 차도 동물도 위험천만해 보이죠. 대체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김대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앞서가던 차량이 비상등을 켜며 차선을 바꾸자 도로 위에 서 있는 흰색 사모예드 2마리가 나타납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자 꼬리를 치며 다가옵니다. 강아지들을 그대로 둘 수 없던 운전자는 뒷좌석에 태워 인근 휴게소로 데려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강아지가 있다고 하니까 저쪽 후방부터 이제 교통을 서서히 서행시키면서 왔고, 신고자가 이제 저쪽 휴게소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SNS를 통해 이 일이 알려지면서 구조된 사모예드들의 입양 공고를 낸 동물보호소 홈페이지는 접속량이 몰리며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인식 칩도 없어 개를 일부러 버린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일었습니다. 그런데 구조된 지 이틀 만인 오늘 사모예드 주인이 동물보호소를 찾아왔습니다. 사모예드 2마리를 고속도로 옆 가정집에서 키웠는데 잠금 장치가 열린 틈을 타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잃어버리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보다 저희가 9시 운영 시작인데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인식 칩이 없었던 건 유기견인 사모예드를 입양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을 구조한 운전자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주인에게 돌아갔다라며 감사의 말을 SNS에 남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네, 아시안컵 당시 하극상 논란을 빚었던 이강인이 대표팀에 뽑혔습니다. 주장 손흥민과 월드컵 예선 태국전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황선홍 감독은 다음에 부른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라면서 운동장에서 일어난 건 운동장에서 빨리 푸는 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아시안컵에서 발생한 손흥민과 이강인의 마찰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대표팀 지휘봉을 잡게 된 황선홍 임시감독. 이번 달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에 출전할 대표팀에 하극상 논란을 빚은 이강인을 발탁했습니다. 다음에 부른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운동장에서 일어나는 거는 운동장에서 최대한 빨리 푸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정면 승부를 택한 겁니다. 빨리 풀어지고 또 다시 모아지면 또 더 단단해질 수도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또 제가 선수 시절 때 또 했고. 두 선수와 소통한 황 감독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싶다는 이강인과 이제는 화합이 중요하다는 주장 손흥민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태국 2연전을 우리가 다시 하나된 모습으로 속죄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치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 감독 체제에서 외면받았던 K리그 득점왕 주민규는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역대 대표팀에 첫 발탁된 선수 중 최고령인 주민규는 21일 태국전에 출전할 경우 최고령 A매치 데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지난 주말 환상적인 드리블로 골을 넣었던 수원FC의 이승우. 또 한 명의 발탁 후보로 주목받았던 이승우는 이번 소집 명단에 들지 못했습니다. 대표팀은 18일 소집돼 태국전 준비에 돌입합니다. 채널A 뉴스 정희철입니다. 올해부터는 프로야구 중계를 유무선 온라인으로 보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부실한 준비 탓에 서비스가 시작되자마자 야구 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적시타가 터지자 2루 주자가 여유 있게 홈이 납니다. 그런데 경기 화면엔 홈런이라고 뜹니다. 적시타를 친 타자 주자가 과감하게 2루까지 진루해 세이프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세이브란 자막이 뜹니다. 잘못된 용어는 연속해서 이어집니다. 타순 번호가 아니라 등번호로 타자를 부르기도 합니다. 온라인 모바일 시청이 유료 서비스로 전환되는 프로야구 중계가 시범 경기 첫날부터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구의 상식도 갖춰지지 않아 시청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무료 서비스일 때도 거의 실시간처럼 올라왔던 각종 하이라이트가 오히려 더 늦어지고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야구 팬들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네이버로 볼 때 공짜로 받는 건데 그거보단 당연히 더 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불법적인 방법이로나 이런 거 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보기에 거슬릴 수는 있으니까 정확하게 개선이 될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CJ ENM은 3년에 1,350억 원을 들여 프로야구 온라인 중계권을 샀습니다. 오는 5월부터는
월 5,500원 이상 티빙 유료 가입자만 프로야구 중계를 볼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하늘이 침침하다 싶더니 내일 전국에 비 소식입니다. 이미 남부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잠시 그쳤다가 밤사이에 중부를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비의 양은 중부는 5mm 안팎, 남부는 최대 20mm로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미세한 기온 차이에 눈으로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대설특보가 내려진 제주 산간에는 최대 10cm 이상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가 오는 동안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데요.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쌀아구박이 떨어질 수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5도, 대전 3도를 보이며 오늘보다 높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1도, 부산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맑은 하늘과 함께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딱 30일 남은 총선 초박빙이죠. 지난 총선 때 171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곳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지역이 속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선 내 한 표가 그만큼 더 중요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동네 어떤 후보가 출마했는지 일 공약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귀한 한 표 더 값지게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